지난 시간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소유권으로 갑니다. 소유권. 다시 한번요. 소유권은 예를 들면 토지 등 그 객체인 물건이 있다면 소유권자는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것이다. 그죠? 누구의 간섭도 없이 그 객체를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매매 등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권능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를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을 전면적 물권 또는 완전한 물권이랍니다. 근데 나머지 소유권에 속하는 제한된 일부까지만 지배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물건은 뭐예요? 용익물권. 그 소유권에 속하는 처분 권능까지만을 지배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건은 뭐예요? 담보 물건이라 하더라. 그래서 나머지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은 소유권에 속하는 제한된 일부만을 지배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그 소유권과 대입해서 그와 같은 용익 물건, 담보 물건을 제한 물건이라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1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 그래서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 어디까지?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공중과 지하에 미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일단 뭐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넘어갑니다. 13번 상린관계 개념. 그래서 내가 토지를 이용하려면 이웃 토지들과 어떤 이용관계가 서로 상호 조절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인접하는 토지 위에 담장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웃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인접하는 토지들 상호 간의 이용 조절을 목적한 법률 관계를 상린관계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소유권의 일내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적용 범위. 근데 이와 같은 상린권에서는 소유권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전세권자 등도 똑같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전세권 등의 권리에도 이와 같은 상린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요. 앞에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받습니다. 근데 물권법에서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의 하나로서 취득시효를 봅니다. 근데 취득시효는 뭐예요? 그 객체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그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시효도 다시 두 가지. 245조에서 규율됩니다.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45조 1항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험은 여기를 위주로 뜰 겁니다. 자, 245조 1항을 보세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즉 평화롭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예요? 엔더, 등기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뭐예요? 20년간 점유 사용하고 엔더,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은 두 가지죠. 20년간의 일정한 요건에서 점유 사용, 엔더 뭐예요?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이미 뭐예요? 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자가 10년간 소유서로 병공연하게 그 다음에 1항에는 없던 지문을 찾아서 밑줄 그어보세요. 선의이며 가실이 없이 밑줄 그을게요. 점유취득시효는 선의 무가실 필요 없죠. 근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고 엔더 등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245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점유 취득시효하고 달리 뭐예요? 시효 취득자는 선의 무가실까지 필요합니다. 그 요건의 차이점.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어떤 경우 예를 들게 되면은 A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등기는 뭐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 앞으로.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공리라고 뭐요? 서리모가실로 점유하면은 10년만 지나면 뭐요? 이미 등기가 됐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 없죠. 10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등기부 취득시효라 한다. 시험은 여기를 위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동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204페이지 계속 용어 설명이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무주물 선점이란 게 뭐냐? 주인이 없는 물건은 뭐요?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무주물 선점이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만 인정됩니다. 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만 허용됩니다. 부동산은 주인 없는 부동산은 다 누구 겁니까? 국가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 정도만. 그 다음 20번 유실물 습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하철에서 뭐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습득했죠.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합니다. 근데 일정 기간 동안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것이 됩니다. 이를 유실물 습득이라 합니다. 유실물은 법이 정한 바에서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치 않으면 점유자, 습득자가 그 소유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그래서 내가 타인의 토지를 발굴합니다.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뭐요? 주인이 있는 물건을 발견했다. 이를 매장물의 발견이라 합니다. 그때 1년 내에 신고했는데 뭐요? 1년 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잡게 됩니다. 이를 매장물 발견합니다. 매장물은 법이 정한 바에서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부터는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이 같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는 개념 정도만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첨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합, 호나, 가공을 합해서 첨부라 합니다. 첨부. 자, 그 중에 부합이라는 개념을 볼게요. 부합이라는 개념. 즉, 부합이라 하면은 옆에지 동산의 부합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부합을 설명한 단어예요. 동산의 부합. 두 개의 동산, 그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다한 비용을 요할 때, 벼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뭐요? 하나가 됐대. 이를 억지로 뭐요? 원래대로 분리를 하려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비용이 더 셉니다. 그때는 뭐요? 억지로 분리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분리하죠. 그때 분리를 허용치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이를 부합이라 합니다. 부합. 부합이라면 뭐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가 됐다. 그죠? 그때 부합물의 소유권자가 누가 되느냐? 그때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그 당시에 가액별로 공유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앞으로 들어옵니다. 부동산의 부합. 그래서 부동산에 일정한 물건이 부합했습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 뭐예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3층 건물을 A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옥상에다가 뭐요? 다시 하나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본 건물하고 이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기존 건물의 일부가 됐죠. 부합이 됐습니다. 이때 부합물이 누구 거냐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부합이 된 경우 뭐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근원에서 부속된 것, 이거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부합되지 않아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볼게요. 자, 호나라는 것은 뭐예요? 특히 부합이 잘 되는
동산들 간의 부합을 혼화합니다. 술과 술, 기름과 기름은 쉽게 섞이죠. 이와 같은 것을 혼화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이란 것은 타인 소유의 동산에 노동력을 가해서 전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공이라 합니다. 그때 가공물의 소유권자가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시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니다. 소유권이 가장 완전한 물건이죠. 따라서 당연히 소유권에 침해가 있으면 소유권자는 침해자에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세 가지 종류. 소유권자만이 그 객체를 점유할 수가 있는데 타인이 소유권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빼앗아갔죠. 그때 돌려달라고 하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같이 점유를 전면적으로 빼앗아가는 이해 방법으로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 그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현재는 방해가 없지만 뭐야? 장차 방해가 염려가 되는 경우 미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예방 청구. 이 같은 세 가지의 물권 청구이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뭐예요? 물권 강론에서는 점유권에서 한 문제 뜹니다. 소유권에서도 한 문제가 뜹니다. 근데 한 문제가 뜨면 소유권은 어디에서 뜨느냐? 여기에서 주로 뜹니다. 두 문제가 뜨면 뭐예요? 여기에서 나머지 한 문제예요. 그 소유권은 점유, 취득, 시와 뭐예요? 공동 소유 파트에서 뜹니다. 공동 소유는 다시 세 가지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험은 여기입니다. 답은. 나머지는 지문화되더라도 답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지문화만 될 뿐이에요. 비교 개념으로서 답은 공유에서 정해집니다. 공유. 자, 그러면 공동 소유라면 어떤 거냐? 그 객체인 물건은 하나입니다. 자, 자동차가 한 대입니다. 물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몇 개요? 한 개죠. 소유권 한 개입니다. 물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예요. 그때 그 소유권을 A, B, C가 뭐요? 나눠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3분의 1을 출자했다 그죠? 그럼 하나의 소유권을 각각 뭐요? 3분의 1의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 3분의 1의 비율을 지분이랍니다. 따라서 하나의 소유권, 소인이 뭐요? 지분을 통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공동 소유를 공유라 합니다. 공유. 자, 볼게요. 물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의 소유권은 뭐예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 소유라 하는데, 자, 넘길게요. 그때 수인의 관계에 따라서 공동 소유는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유라면 뭐요? 이와 같이 자동차들은 뭐요? 각각 3분의 1의 집으로 나눠서 소유하는 공동 소유 형태를 공유라고 공동 소유의 원칙적 모습이요. 그래서 각자가 뭐요? 가지는 소유권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유권하고 똑같아요.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 소유 형태를 공유라 합니다. 그래서 공유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유요. 합유는 우리 주에서 잘 구경 못합니다. 수인이 뭐요? 수인이 하나의 조합체로서 물건은 뭐야?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여러 형태를 합유라 합니다. 합유. 자, 근데 이 같은 조합은 명칭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명칭에 따른 구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에 조합이란 명칭을 달고 있는 단체가 많죠.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뭐 수산업조합 많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조합이란 명칭을 달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조합이 아닌 사단에 해당합니다. 사단. 일정 목적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입니다. 그럼 조합이란 것은 예를 들면 친구 3명에서 뭐요? 치킨 가게를 동업합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조합체예요. 그래서 친구 3명에서 각각 3분의 1씩 출자하여 치킨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다수인의 관계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그때 각각 지분 있죠.
그렇지만 공유와 달리 여하튼 하뷰의 경우는 지분이 있지만 여하튼 하뷰 관계가 지속되는 한도 내에서는 뭐요?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A가 빠지고 갑이 들어옵니다. 그럼 종전에 뜻맞는 친구들 간의 동업체하고 엉뚱한 갑이 들어오는 동업체는 같은 동업체입니까? 전혀 다른 동업체가 돼요? 전혀 다른 동업체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튼 합의의 경우는 지분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지분은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만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처분 못합니다. 그 점에서 공유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 볼게요. 합유란 수인이 하나의 조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지분은 있지만 뭐요? 여하튼 조합의 특질상 공유자들이 지분은 원칙 처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총류요. 앞에서 우리 민법 총칙에 배웠습니다. 일정 목적에 결합한 사람의 전체를 사단이라고 그 사단에 대해서 뭐요? 우리 자연과 똑같은 권리, 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사단법인 한다 그죠? 근데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 설립 등기를 못해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뭐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우리 주에서 많습니다. 사람의 단체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동창회, 종중, 교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산은 뭐요? 사단은 사단인데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 신도들의 뭐요? 공동 소유이고 이를 총유라 합니다. 총유. 그래서 동창회 재산은 누가요? 동창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를 총유라 한다는 겁니다. 총유. 자 볼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입니다. 자 그럼 쭉. 그럼 동창회 재산이 있으면은 그 재산의 처분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동창회 총회만이죠. 따라서 그 목적물의 관리 처분권은 총회만이 결정을 할 수 있고 단체 구성원인 사원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동창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매달 회비를 내죠. 그렇지만 동창회 재산 중 얼마가 내 것이라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지분이 없어요. 따라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 하여튼 대략적인 개념까지 일단은 우리가 총유, 합유, 공유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31번 지상권으로 갑니다. 소유권은 뭐요?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것을 권리자만이 다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을 소유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가 갑의 소유다, 그죠? 근데 갑 스스로 그 토지를 사용 수익지 않고 그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또는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해서 을에게 그 사용권을 물려준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세권 등을 용익물권, 그 중에 지상권이라 하면 어떠한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 하느냐 보세요. 타인의 토지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뭐예요? 지상권을 통해서 빌려서 어떤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심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예요?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 합니다.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은 27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273조. 그래서 지상권은 예전에는 교과서상에만 존재하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주 구경할 수 있어요. 즉 토지 소유자와 어떤 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의 이해관계 일치해서 이제는 지상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강남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죠. 그 중에 호남선이 있는 파트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죠, 그죠? 신세계 백화점. 그 신세계 백화점 땅이 누구 거냐? 율산 겁니다. 율산이란 기업 아시죠, 그죠? 근데 부도가 났죠. 예, 땅은 있는데 뭐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이 아주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백화점 등을 영위하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죠. 그래서 뭐요? 신세계에서 땅이 없기 때문에 율산으로부터 빌렸어. 그런데 백화점을 지어서 본전을 뽑으려면 뭐요? 엄청난 장기간이 되겠죠. 근데 전세라는 제도는 뭐요? 최장기가 10년밖에 안 돼요.
전세를 통해서 빌려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율사는 팔 마음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장기간입니다. 이 같은 타인의 토지를 뭐요? 장기간 빌려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거나 수목 등을 심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그 빌린 토지를 뭐요?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을 지상권. 그래서 이 같은 장기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지상권 제도가 어울리고, 그 다음 뭐요? 한 10년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뭐요? 전세 제도가. 그보다 더 짧은 경우는 뭐요? 채권적 방법으로 임대차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설정코자 하는 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도들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상권은 비교적 아주 장기간 이용을 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용익 관계에 적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취득. 그래서 지상권도 물건이죠. 근데 물건의 취득 원리가 크게 두 가지죠. 원에서. 그래서 갑 소유 토지에다가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랍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이죠. 즉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 따라서 186조에 하면 각각 을 사이 뭐예요? 지상권 설정의 합의 플러스 뭐예요? 지상권 등기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와 등기로 의해서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고. 그래서 이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죠. 그 지상권을 다시 병에게 양도할 수 있죠. 따라서 양도 등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쌍가루 2번요. 법규적인 지상권 취득. 을이 사망합니다. 그럼 을의 지상권은 누가 취득해요? 상속인이 취득하겠죠. 따라서 상속 등에서 법규적에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상권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뜹니다. 그럼 옆에 법정 지상권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지상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취득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제목이 법정 지상권이기 때문에 원해서가 아니죠. 그럼 지상권자의 법정 지상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그 요건 사실 인정되면 바로 지상권이 취득이 됩니다. 근데 법정 지상권은 어떠한 경우에 취득이 되느냐? 자, 왜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볼게요. 갑 소유 토지 위에 A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려면 당연히 상식으로 뭐요? A는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뭐요? 적법하게 빌려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양자 간의 이와 같은 사용 관계를 평화롭게 설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갑과 A가 뭐요? 이와 같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이용 관계를 설정할 여유가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요? A는 남의 땅에다가 위법하게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결과, 그때 토지 소유자가 이를 위해서 건물 철거를 주장하면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철거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우리 단순 상식적으로 토지는 1억입니다. 건물은 100억이요. 그러면 단순 상식적 계산으로도 얼마가 사회적으로 손해입니까?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이 같은 사회적 불이익을 막을 목적으로 당사자 간에 뭐요? 이 같은 토지 이용 관계를 평화롭게 맺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뭐요? 자동적으로 이자에게 지상권의 취득이 인정이 되는 제도를 법정 지상권 제도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면요. 자, 여기 보세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처음에는 동일인에게 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요? 둘째 줄. 그 이후에 양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해서 뭐요? 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취득이 인정되는 제도를 법정 지상권. 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다. 그죠? 민법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법정 지상권, 저당권 실행한 법정 지상권. 하여튼 개념만 보시고 여기서는 저당권 실행 법정 지상권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일단은
토지와 건물이 뭐요? 처음에는 갑 소유로 동일했습니다. 그때 토지에만 뭐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던,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또는 양자 모두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던 사후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해서 뭐요?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죠. 그때 건물 소유자를 해서 법에 의해서 뭐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자, 366절을 볼게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죠. 법에서 지상권 설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지료는 당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정한다. 저기와 같이 뭐요?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이와 같은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뭐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취득이 법에서 인정되는 제도를 법정지상권이랍니다. 민법상으로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여기다가 추가해서 뭐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까지 인정을 합니다.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따라서 간섭법도 법이다, 그죠? 따라서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만 구비되면은 간섭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취득이 인정됩니다. 똑같이 뭐요? 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187조에 따라서 등기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토지와 지상 건물이 뭐요? 처음에는 소유자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원인 불문하고 매매 등 원인 불문입니다. 매매 등 원인 불문하고 당사자 사이 뭐요? 건물 철거 등의 약속이 따로 없는 한 간섭법에 의해서 뭐요?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취득이 인정되는 제도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 어떤 법정지상권은 누구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제도입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죠. 그러면 법에서도 인정하는데 나아가서 판례가 여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더욱더 불려요?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판례가 바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양자 뭐요? 원인 불문입니다. 매매 등 원인 불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는 건물 철거 등의 특약이 따로 없는 한 간섭법에서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요. 그 자체가 시험에 안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뭐요? 조상의 묘를 이런 형태로 모셨죠. 그죠? 즉, 갑이 임야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A가 뭐요? 그 임야의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갑 소유 임야에 자신의 조상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모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요? 제사나 성묘 등을 위해서 그 산소와 뭐요? 산소 주위의 땅을 평화롭게 공연하게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점유 사용하죠. 그러면 간섭법에서 뭐요? 계속해서 같은 목적으로 일정 범위의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뭐요? 그 분묘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의 유사한 판례가 인정한 간섭법상의 물건을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요? 분묘기지권을 취득 못해요. 이제는 장사법이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분묘기지권 안 돼요. 그렇지만 예전에 뭐요?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는 그 법이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고 나서는 그때 지금부터는 새로운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전에 이미 성립했던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물건을 분묘기지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요. 자, 요 사이 임대차 3법과 관해서
계약갱신청구의 용어를 많이 들어봤다 그죠? 지상권자의 계약갱신청구도 같은 유입니다.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예요? 건물 기타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뭐예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37번. 그래서 토지 소유권 설정자가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뭐예요? 지상권자 그러면 건물 등의 지상물을 뭐예요? 네가 사라. 매수를 청구합니다. 명칭은 청구이지만 매수 청구의 행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지상권자고 설정자 사이의 매매가 성립해버려. 일방의 의사표시만 오죠. 예,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38번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되냐. 원칙적으로는 지상권의 경우 지료는 그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지료는 지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39번 그래서 지료에 약정이 있으면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근데 그 지료가 어떤 토지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뭐요 조세득의 부담의 변동으로 장래에서 적당치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뭐요 지료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뭐요 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 경우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명칭은 청구이지만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지상권요.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뭐요 지상권자는 토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국가에서 지하철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토지를 전부 다 빌려서 사용할 필요 없죠. 지하의 일정 공간만 빌리면 되겠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정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 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해서 지하는 뭐요? 지상의 일정 공간만을 범위를 정해서 설정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갈게요. 용익물권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 중에 뭐요? 전세권은 매번 돼요. 그 다음에는 지상권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세 가지 중 가장 출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자, 지역권. 자, 요 예를 보세요. 도로가 있습니다. A 토지는 도로로 통할 수 있죠. 근데 B 토지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 통할 수 없다 그죠? 도로 통해서는 A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뭐요? 타인 소유 토지를 일정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의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이때 편익을 필요로 한 토지를 뭐요? 요역지라고, 편익에 제공된 A지를 성역지라 합니다. 성역지. 따라서 지역권은 아주 평화로운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하루 왼종일 이 부분을 자기만이 이용할 필요 없죠. 따라서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치 않는 한 타인도 똑같이 뭐예요?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용익권은 뭐예요?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이용권과 뭐예요?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운 권리.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 물권을 지역권. 자, 전세권으로 갑니다.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가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뭐요? 건물이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전세권을 가진 자를 전세권자,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전세권 설정자. 그럼 전세권이라면 타인의 부동산을 뭐요?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로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자기만이 뭐요? 용도에 쫓아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전세권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전세권이나 전세금을 지급하고 객체가 타인의 부동산이요. 지상권은 객체가 타인 소유 토지죠. 근데 전세권은 그 대상이 더 넓죠. 토지 플러스 건물까지.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자기만이 사용 수익을 한 후 소멸하면 뭐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보다 자신의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용익 물건을 전세권이라 합니다. 옆에지 전세권의 취득도 뭐요? 자신들이 원해서 즉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로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법률 행위에 의하자는 상속등한 전세권 취득도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4번요.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뭐요? 원칙적으로 최장기를 10년으로 합니다. 10년을 넘는 전세권 인정 안 됩니다. 근데 지상권은 10년을 통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은 뭐요? 그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은 최단기로 보장이 되고 최장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뭐요? 목적에 따라서 이와 같이 10년 안에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 제도가 바람직하고 그 기간으로는 부족하다. 그죠? 그보다 더 장기의 시간을 요하는 것은 지상권이 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상권도 이용할 수 있고 전세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은 뭐요? 임차권이나 채권이 더 적당하겠죠. 그래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최장기로 합니다. 그 다음 2번 최단기는 원칙 제한이 없어요. 다만 건물의 전세는 1년으로 최단기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토지 등은 뭐요? 6개월로 하든지 3개월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그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양자 합의로 갱신할 수 있고 다만 갱신하더라도 10년은 당연히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요. 법정갱신. 일정한 요건이 교대되면 뭐요? 원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이를 법정갱신. 근데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됩니다. 1번. 그래서 건물의 전세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뭐요?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뭐요? 전 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당사자의 전세권이 설정됨으로 간주되는 제도를 법정갱신합니다. 이 경우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로는요.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 당사자는 뭐요? 약정한 존속기간이 되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합니다. 근데 존속기간을 정한 바 없어요. 그때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의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45번으로 갑니다. 당연히 전세권은 물건이다 보죠.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또는 전전세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전세권도 물건, 재산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를 타인에게 뭐요?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가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 그 전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 전전세 할 수 있다. 다만 설정 행위로 금한 때는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가보세요.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매 조건 47번 전세권자의 부속물매 조건이죠. 동시에 설명합니다. 47번부터 보세요. 그래서 내가 타인의 아파트를 전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1층 얻었어요. 근데 방범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방범창을 내 돈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때 전세가 소멸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죠. 그런데 방범창을 제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일정 요건 하에 전세권자가 뭐요? 설정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뭐요? 설정자가 매수인에게 내가 사겠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이요. 자, 그래서 47번. 전세권자가 매수를 청구하려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하거나 설정자로부터 뭐요? 매수한 부속물은 전세권 종료 시에 설정자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8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를 통해서 빌려서 쓰고 있다 그죠? 근데 그 전세 목적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어떤 유익비 등을 지출했다. 그러면 일정 요건에서 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319조에서 전세의 경우는 자 우리 상식적으로 내가 타일의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떤 전기가 고장나고 벽지가 떨어졌다. 이와 같은 것을 누가 다 수리하고 살아야 돼요? 전세권자죠. 그죠? 전세의 경우에 그 목적물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뭐요? 그 전세 목적물의 소유되는 필요비는 전세권자 부담이에요. 따라서 필요비는 설정자에서 상한을 청구 못합니다. 그러나 2번 유익비 상한 청구네요. 근데 그 목적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하죠. 그때는 종료 시에 그 가치가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하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유익비 상한 청구는 인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용익 물건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봤습니다. 자, 담보 물건 갑니다. 자, 담보 물건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죠? 자, 저당권을 떠올리면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은행입니다. 이자에게 1억 빌려줬다 그죠? 채무자에게. 그런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나의 채권은 의미가 없죠. 그때 채권은 뭐요?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갑의 부동산에다가 내가 저당을 잡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약속을 지키자면 그 목적물을 경매를 통해서 뭐요? 자신의 채권을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이와 같은 목적의 물건은 뭐요? 담보 물건이라 합니다. 담보 물건. 자, 담보 물건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등의 일정한 재산 등을 뭐요? 경매를 통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물건을 담보 물건. 담보 물건은 법이 정하는 요건만 구비하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법정 담보 물건, 유치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질권과 저당권도 법정이 있습니다. 약정 담보 물건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서 성립되는 담보 물건,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 약정입니다. 자, 52번요. 담보 물건의 통유성,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뭐요? 담보 물건은 왜 설정합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저당권 등에서 담보되는 채권은 뭐요?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피담보 채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이 줍니까? 저당권이 줘요? 채권이 주다 그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채권이 목적이죠. 그러면은 현행법상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뭐요? 당연히 논리적 존재로서 피담보 채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처음부터 뭐요? 성립지 않으면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성립할 수 없고, 적법하게 성립했더라도 뭐요? 변제 등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목적이 달성되죠. 소멸합니다. 이를 부종성이라 합니다. 부종성. 자, 그 다음에 수반성요. 그래서 A는 기본적인 신분이 채권자죠. 그래서 자신이 갑이 돼간 채권을 B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채권만 양도됩니까? 그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 담보 물건도 같이 넘어가요. 같이 넘어가죠. 이와 같이 피담보 채권이 양도, 상속도로 뭐요? 이전하면은 그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 담보 물건도 뭐요? 같이 넘어갑니다. 이를 수반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요.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질문이 됐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갑의 아파트 위에다가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가 목적입니까? 부동산의 그 가치가 목적이요? 가치가 목적이죠. 그런데 아파트가 뭐요? 멸실 등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객체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객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행사 못하죠.
그런데 담보 물건은 이와 같은 그 물건의 소유가 목적이라 그 가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험금 또는 뭐요? 국가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그 물건에 대한 가치 변형물이 있을 때 그 물건에 대신해서 뭐요? 가치 변형물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물상대위라 합니다. 따라서 물상대위는 어떤 경우예요? 멸실, 수용 등으로 인한 이와 같은 경우만 물상대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뭐요? 그 물건에다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물상대위 안 됩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매도합니다. 우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렇지만 은행은 뭐요?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파트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물상대위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물상대위라면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 수용으로 없어지죠. 그럼 그 물건 자체는 담보권 행사 못합니다. 그때 설정자가 그에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상금 등의 대신 담보 물건을 행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질을 물상대위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상대위는 담보 물건 중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물건에 인정됩니다.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만 있을 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물상대위성은 질권과 저당권까지만 유치권을 인정한대요. 자, 불가분석. 세 가지 담보 물건 모두 인정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억 원을 빌려줬죠. 그래서 저당을 잡으세요. 근데 채무자가 9천원 되돌려 갚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저당권자인 은행에 요구합니다. 9천을 되돌려 갚았기 때문에 저당권을 1,000만 원으로 바꿔달라. 그럼 은행에서는 바꿔줍니까? 아니죠, 그죠? 따라서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피담보 채권 뭐요?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는 뭐요?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끝까지 담보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성질을 불가분성이라 합니다. 자, 우선 변제적 효력 갑니다. 왜 저당권 등을 잡아요? 그 목적물의 환가 대가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보다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를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선 변제적 효력은 담보 물건 중 질권과 저당권까지만 인정되고 유치권은 인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요. 유치적 효력으로 갑니다. 자, 유치적 효력 어떤 거냐? 전당포를 생각해 볼게요. 전당포. 갑이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당포에다가 결혼 애물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전당포 업자인 채권자는 자신이 뭐요? 담보로 맡고 있는 시계를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뭐요? 인도를 거절하면서 심리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를 한다 그죠. 이와 같은 효력을 유치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유치적 효력. 자, 보세요.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까지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뭐야? 인도를 거절하고 자신이 점유할 수 있는 효력을 유치적 효력. 이와 같은 유치적 효력은 질권과 유치권에만 인정됩니다. 저당권은 은행에서 아파트를 저당 잡고 있더라도 은행은 공부상으로 뭐요? 저당권만 등기가 돼 있을 뿐 여전히 그 아파트는 누가 점유 사용합니까? 그 아파트의 주인인 설정자가 점유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만 있고 유치적 효력은 없어요. 유치적 효력은 질권과 유치권에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유치권 볼게요. 유치권. 담보 물건에서 두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한 문제는 저당권이에요. 나머지 한 문제는 유치권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유치권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법정 담보 물건. 따라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급여되면 자동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시계를 수리를 했습니다. 시계 수리상이요. 그때 고객이 수리비는 나에게 지급치 않고 일방적으로 시계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나는 어떻게 합니까? 수리비를 받기까지는 뭐요? 시계를 못 내주겠다 그죠? 이게 유치권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있을 때까지는 뭐요? 채권이 있을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그 물건을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법에서 인정된 담보 물건을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자, 볼게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따라서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 됩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부터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에서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어떤 법에서 인정되는 담보물건 유치권이라 합니다. 자, 질권은 뭐예요? 전당포업을 설명드렸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저당권요. 자, 저당권 보세요. 채무자가 은행에다가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죠? 은행입니다. 채권자죠. 그때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목적으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때 채무자가 뭐요? 자신의 부동산이 있다면 채무자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근데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누굴 찾아갑니까? 아버지를 찾아가겠죠.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에다가 뭐요? 대신 저당을 잡는다 해서 이런 자들은 뭐요? 물상보증이랍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반대 당사자는 뭐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죠. 예. 볼게요.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입니다. 점유를 이전치 않고 담보로 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의 경우 뭐예요? 여전히 그 목적 부동산은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설정자가. 그래서 거래 안전에서 그 부동산 위에 그 물건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다. 이를 대외적으로 안전하게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저당권의 존재와 거기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은 뭐밖에 없어요? 부동산밖에 없죠. 그래서 원칙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공시할 수 없죠. 그죠? 원칙적으로 동사는 저당권의 객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동사이라도 공시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은 됩니다.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상권과 전세권입니다. 자, 63번.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건은 왜요?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저당권 등에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금전 채권이겠죠. 일정액의 지급 목적 금전. 근데 금전 채권이 아닌 것도 저당권에서 담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64번요. 그 당사자는 한쪽은 뭐예요? 채권자입니다. 나머지 설정자는 뭐예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 65번. 그래서 저당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담보되는 채권의 담보의 목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담보한 채권, 즉 주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66번. 저당권 실현 법정 지상권 앞에서 개념 봤다 그죠? 그런 정도만 보시고 남은 내용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67번도 개념만 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 되는 경우요. 일정 요건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일괄경매청권요. 365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요? 갑소유 토지 위에 나대지입니다. 여기에 A가 저당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 이후에 뭐요? 갑이 그 토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건물 소유란 법정지상권은 인정 안 됩니다. 그때는 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뭐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좋아하면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예요? 그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일정 조건에서 뭐예요? 건물도 아울러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제도를 일괄 경매 제도라 합니다. 자, 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뭐예요? 토지만 경매로 넘길 수 있고 토지와 함께 뭐예요? 그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하회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를 청구하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건물은 철거해야 돼요. 그때 건물도 아울러 경매를 넘기면 뭐예요? 한 사람이 경락받으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죠. 다만 우선 변제는 당연히 뭐예요?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 건물은 저당권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8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채권은 1억이요. 채권은 하나인데 보니까 뭐예요? 저당은 토지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으면 당연히 공동 저당일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부동산에 함께 설정되는 저당을 공동 저당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저당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했다. 그죠? 이미 채권이 1억으로 딱 정해져 있죠. 이와 같은 채권 담보에서 설정되는 저당권을 보통의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당권. 근데 건저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 빌릴 때는 건저당을 설정해요. 건저당. 보통 내가 빌린 돈의 몇 프로로 잡아요? 예? 130% 그죠? 예. 그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7천만 원을 빌렸다 그죠? 근데 은행에서는 1억까지 건저당을 잡죠. 그죠? 예. 그래서 건저당이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의 채권을 뭐요?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저당을 건저당이라 한다. 그 개념까지만 볼게요. 자, 지금까지 물권법까지 용어를 설명했어요. 일단 개념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시험 당시 내용에서 뜨겠죠. 내용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 기본서를 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럼 채권법도 똑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험에서 우리가 언급될 수 있는 용어들까지만 설명드립니다. 시험하고 상관없는 용어는 기초반이라도 뭐요? 생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채권법에 관한 용어 정리로 갑니다.